하루의 끝은 언제나 두 개의 다른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낮에 나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트렌디한 카페에 유니폼을 입은 이하나였다. 그곳은 온통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원두의 고소한 향, 그리고 주식과 명품 가방에 대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대화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나는 그 세상의 투명한 부속품이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나는 훈련된 미소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실수 없이 처리했다. 한 번은 하얀색 원피스에 튄 아주 작은 커피 자국 때문에 10분 넘게 고함을 지르는 손님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이 세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나에게는 변명의 권리 같은 것이 없었다. 나는 그저 죄송하다고 말하며 달아 없어질 것 같은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을 뿐이었다. 8시간의 근무가 끝나고 나는 탈의실에서 그 답답한 유니폼을 벗어 던졌다. 동시에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도 함께 벗겨져 내렸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익명의 존재가 되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낡은 운동화를 끌고 나는 나의 두 번째 세상으로 향했다. 밤에 나는 골목길 어귀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이하나였다. 하나야, 고생 많았어. 먼저 와 있던 주간 근무자가 나를 맞았다. 나는 네, 언니도요 라고 대답하며 익숙하게 편의점 조끼를 입었다. 카페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했다. 나는 이 작은 왕국의 유일한 주인이자 충실한 신하였다. 물건의 재고를 확인하고 비어있는 매대를 채워넣고 바닥을 닦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시간이 편안했다.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몸을 움직이면 되었으니까. 밤 10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마침내 나만의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다. 나의 저녁 메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다. 1,200원짜리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완성되는 컵라면 하나. 그것은 내 고단한 하루에 대한 가장 싸고 효율적인 보상이었다. 나는 편의점 창가에 놓인 작은 간이 테이블에 앉았다.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위로 삼각김밥 포장지를 뚜껑처럼 덮어두었다. 3분.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턱을 괜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들은 마치 머나먼 은하수처럼 제각각의 빛을 내며 반짝였다. 나는 저 세계와 이 차가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반짝이는 불빛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휘저으며 막연한 꿈을 꾸었다. 면발이 적당히 익었을 때 나는 식사를 시작했다. 인공적인 조미료 맛이 가득한 국물과 차갑고 푸석한 김밥.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허기진 나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편의점 자동문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비쩍 마른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녀석은 얼마 전 내린 소나기에 털이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녀석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도 이내 나를 보고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지갑 속에는 내일 아침 출근길 버스비와 비상금을 합쳐 겨우 몇천 원이 전부였다. 외면해야 해?
나 살기도 벅차.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저 작은 생명체의 눈망울 속에서 나는 오래전에 내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시지 코너로 가 가장 작은 키즈 어묵바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침 근무 교대를 하러 온 동료가 계산대에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나는 못 본 척했다. 나는 내 주머니 속 동전들을 탈탈 털어 900원짜리 소시지 값을 계산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고양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소시지를 내밀었다. 녀석은 한참을 경계하더니 이내 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쏜살같이 다가와 소시지를 낚아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작 900원짜리 온정이었지만 그것은 내 텅 빈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나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남은 라면 국물을 마셨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작은 사건이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툭 하고 건드렸다. 길고양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소가 있다면 어떨까?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소량의 사료와 물이 나오는 거야. 태양광으로 작동하고 지역 상점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거지. 디자인은 동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무나 돌 같은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나는 홀린 듯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를 꺼냈다. 전문가용 스케치북.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 나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셨던 미술 선생님께서 졸업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 후로 이 스케치북에 나의 모든 꿈을 담아왔다. 나는 펜을 꺼내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를 미친 듯이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손이 움직이자 텅 빈 종이 위로 스마트 도시 동물 급식소의 모습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나는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 사용될 소재의 특성,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나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이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하나가 되었다. 나는 늘 관찰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마트의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아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선반을 디자인했다.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젖은 우산 때문에 버스 바닥을 미끄럽게 만드는 것을 볼 때면 우산 자동, 건조 및 보관이 가능한 버스 손잡이를 구상했다. 나의 스케치북은 세상을 향한 나의 애정 어린 불만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집중했던 것일까? 하나야, 퇴근 안에 동료의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겨 있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스케치북을 덮고 배낭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편의점을 나와 나의 작은 보금자리인 옥탑방으로 향하는 늦은 밤의 골목길. 나는 하루의 피로감에 몸이 청은망은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나의 작은 옥탑방 창문 너머로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가난했고 외로웠고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이나 비켜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반짝이는 꿈이 있었다. 내 낡은 배낭 속 스케치북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나의 아이디어들. 언젠가는 저것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나는 그 꿈 하나를 연료 삼아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그 간절한 꿈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곧 세상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 길고양이와의 만남 이후로 몇 주가 흘렀다. 나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변함없이 고단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차가운 바코드를 찍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틈새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디자이너라는 꿈과 당장 내야 하는 월세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거리의 나뒹구는 마른 잎사귀들은 마치 나의 지친 영혼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해가 지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바람과 함께 차가운 가을비가 도시를 적시기 시작했다. 나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런 날이면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가게 안에 온풍기 소리만이 이 작은 공간이 세상의 추위로부터 격리된 따뜻한 섬인 것처럼 웅궁거렸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나는 마침내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내일 아침 일찍 또 카페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기에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나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걸레질을 하며 창가로 다가갔을 때였다. 내 시선이 길 건너편에 멈췄다. 이미 문을 닫은 낡은 철물점의 작은 차양막 아래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누가 보아도 그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겨우 피한 채 매서운 밤바람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마른 기침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다. 값비싼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총총걸음으로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처럼 도시의 풍경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말자, 이하나.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세상에는 저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내가 그들 모두를 도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위험했다. 이 늦은 밤에 젊은 여자인 내가 혼자서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걸레질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창밖의 그에게로 향했다. 그가 기침을 할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은 정말 큰 병이라도 얻을지 몰랐다. 만약 저 사람이 나의 할아버지였다면, 나의 아버지였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현금 출납기를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모든 퇴근 준비를 마쳤다. 이제 문을 잠그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젠장. 나는 나도 모르게 작게 욕을 읊조렸다. 졌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두려움이 결국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오지랖과 동정심에게 지고 만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내 낡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게 안의 뜨거운 찜기 앞으로 다가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들 중에서 가장 크고 따끈해 보이는 팥찐빵 하나를
집게로 꺼냈다. 그리고 커피 머신으로 가. 카페인이 없는 따뜻하고 고소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았다. 나는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남겨두었던 내 돈으로 그것들을 계산했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빗속으로 나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위험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길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내가 상상했던 노숙인의 눈이 아니었다. 흐리멍덩하거나 공허하거나 혹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맑고 깊고 그리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현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많이 아파 보이셔서요.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나는 동정하는 투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담아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따뜻한 찐빵과 뜨거운 율무차가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 않고 살짝 고개를 숙인 뒤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애거시. 그의 목소리는 추위에 잠겨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과 기품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고맙소. 그 단순한 감사 인사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리고 나의 작은 옥탑방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이상한 만남은 내 고단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의 일상에는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편의점으로 출근할 때 그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어제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벤치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혹은 신문을 읽는 듯 무심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한 번도 내게 다가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마치 그 벤치가 원래부터 그의 자리였던 것처럼 그의 존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나는 일하는 틈틈이 무심코 창밖의 그를 훔쳐보곤 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숙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이라는 연극을 관찰하는 고독한 철학자처럼 보였다. 나의 삶은 이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칙이 생겨난 것만 같았다. 출근길에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퇴근길에 그가 자리를 떴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한 기묘한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작은 동정심에서 시작된 나의 행동이 내 인생에 거대한 문을 열어젖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운명과 시련, 그리고 눈부신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의 평범했던 삶의 궤도는
그날 밤 따뜻한 찐빵 한 개와 함께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궤도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아저씨가 내 편의점 앞 벤치의 일부가 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풍경처럼 나의 고단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적어도 이 차가운 도시에서 나의 밤샘 근무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그런 비논리적인 위안이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카페와 편의점, 그리고 옥탑방이라는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궤도 안에서 나는 나만의 작은 우주를 건설하고 있었다. 바로 이노테크 미래생활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우주였다. 이노테크. 그 이름은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신화와도 같은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이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곳. 그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포스터를 카페 휴게실에서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대여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디자인에 가산점을 준다는 문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혜택, 이노테크 신설 디자인 랩 정규직 채용 및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그것은 내게 저 멀리 반짝이기만 하던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처럼 보였다. 나는 무엇을 디자인할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늘 텔레비전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래셨다. 자식들이 사들인 최신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서 결국 전화건은 법조차 배우지 못하셨다. 나는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독을 떠올렸다. 내 스케치북 위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제품의 이름을 마음이라고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마트 스피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이어주는 스마트 반려기기였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마음을 디자인했다. 카페의 고된 노동과 편의점의 지루한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아저씨는 매일 밤 나의 옥탑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런 제품이었다. 첫째, 터치스크린 대신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커다란 다이얼과 버튼을 사용했다. 복잡한 기술을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둘째, 기기는 사용자의 목소리, 톤, 활동량, 수면 패턴 등을 비침습적으로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가족들에게 알림을 보내준다. 셋째, 단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멀리 사는 자식이나 손주의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넷째, 마음의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옛날 이야기나 즐겨 듣던 노래 취향을 학습하여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옛날 라디오 드라마를 들려주기도 한다. 이것은 기능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위한 디자인이었다. 마감일이 다가왔다. 나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획안과 내 꿈의 전부가 담긴 스케치북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강남의 이노테크 본사로 향했다. 나는 버스비를 아낄 겸 그리고 긴장을 풀 겸 마지막 한 정거장 거리 정도는 마르테 걸어가기로 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내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내가 인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왔다. 그리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날카로운 손길이 내 어깨에 걸린 가방끈을 낚아챘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내 분신과도 같았던 가방은 내 어깨에서 무자비하게 뜯겨져 나갔다.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내 눈앞에서 내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가방이 오토바이 뒤에 실려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일어나 오토바이를 뒤쫓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저렇게 허무하게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골목길에서 내가 늘 보던 그 아저씨가 뛰쳐나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행동했다. 그는 근처 공사장에 놓여있던 기다란 강목 하나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강목을 오토바이의 앞바퀴 쪽으로 힘껏 밀어 넣었다.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잠겼다. 운전자는 균형을 잃었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도둑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고 내 가방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저씨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도둑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절뚝거리며 달려가 내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의 남루한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다가와 내 가방을 내밀었다. 아가씨, 괜찮소?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소란 속에서 열려버린 가방 틈으로 내 분신과도 같은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가장 공들여 디자인했던 마음의 상세 설계도가 그려진 페이지가 펼쳐졌다. 나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아저씨의 시선이 나보다 먼저 그 페이지에 닿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의 눈이, 그 언제나 깊고 고요하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보고 있었다. 내 디자인의 단순한 형태 너머에 있는 나의 고민과 나의 철학과 나의 진심을 그는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경이로움과 감탄의 표정. 그는 스케치북에서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마치 나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생긴 교통체증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에는 인노테크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창밖의 소란을 보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태상그룹의 박지성 부사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상황의 진실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지저분한 노숙자 한 명과 꼴이 엉망이 된 젊은 여자 하나, 그리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오토바이와 쓰레기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운전기사에게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길이 막히잖아. 다른 길로 돌아가 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칭한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모시는 회사의 회장과 장차 회사의 미래를 바꿀 천재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진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나는 내 소중한 꿈을 되찾아준 아저씨와 그의 눈에 비친 존중과 그리고 우리를 경멸하며 지나쳐간 저 차가운 세상을 번갈아 보았다. 기이하고도 강력한 아이러니.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짧은 순간의 교차가 장차 내 운명을, 그리고 태상그룹의 운명을 얼마나 거대하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노테크 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편의점 창고 구석에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 이메일을 10번도 더 다시 읽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진출자 이하나. 내 이름이 맞았다. 믿을 수 없는 환희가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환희는 곧 거대한 산처럼 나를 짓누르는 불안감으로 변했다.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이노테크의 최종 심사 무대에 서도 괜찮은 것일까? 나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다. 나는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인턴 경력도 없는 그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나는 옷장 속에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2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큰맘 먹고 샀던 5만 원짜리 중고 정장이었다. 나는 구겨진 옷을 다리미로 몇 번이고 다리고 낡은 구두를 광이 나도록 닦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노테크의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나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 나는 마치 그 성의 주인을 아련하러 온 비천한 신하가 된 기분이었다. 공모전 최종 심사 때문에 왔는데요.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말하자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미소와 함께 방문증을 내주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너 같은 애가 여긴 어쩐 일로? 라는 무언의 질문을 읽는 것은 나의 과도한 자격지심이었을까? 나는 다른 최종 진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나를 제외한 4명의 다른 경쟁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해외 유명 디자인 스쿨의 이름이 적힌 포트폴리오를 자신만만하게 들고 있었고 유창한 영어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서로의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더욱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나는 구석에 앉아 내 낡은 스케치북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음은 이하나 씨 들어오시죠.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결전의 장소, 프레젠테이션 홀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어두운 객석,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마치 재판관처럼 일렬로 길게 늘어선 심사위원석. 모든 조명은 오직 무대 중앙의 발표자에게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취조실에 들어선 범죄자처럼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심사위원석을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운데 자리에 얼마 전 길에서 보았던 그 남자, 박지성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 역시 나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나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자리의 심사위원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 심사위원 역시 나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디자인 잡지에서만 보던
이노테크의 스타 디자이너 김미영 팀장이었다. 그녀는 내 이력서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생이 디자인에 대해 뭘 안다고.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품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반려기기 마음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대로 마음의 기술적인 특징과 시장성,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표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심사위원들은 나의 아이디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이하나 씨, 김미영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디자인 컨셉은 알겠습니다만 이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희 이노테크의 브랜드 이미지는 최첨단입니다. 이건 너무 감상적이고 세련되지 못하군요. 그것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의도된 디자인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군요. 다음, 이번에는 박지성 부사장이었다. 그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 산출 계획이 너무 순진하군요. 노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보안 비용은 계산해 본 겁니까? 만약 해킹이라도 당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건 우리 회사에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방식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하나 씨는 공학적 지식이 전무한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내 디자인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 이력서의 빈칸과 내 경험의 부족만을 물고 늘어졌다. 나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들의 매서운 눈빛 아래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움츠러들었다. 10분이라는 발표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문의 시간이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차가운 무대 위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꿈이 이 늑대와도 같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발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지성 부사장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하나 씨, 당신의 그 눈물 나는 사연은 잘 들었소. 하지만 이노테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우리는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지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나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나는 이 아이디어에서 그 어떤 상업적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이만 끝내도록 하지요. 그의 마지막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내 가슴을 때렸다. 그는 나의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눈물 나는 사연이라는 말로 모욕하고 완벽하게 집문가에 버렸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서류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내게 다가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주려 했다. 나는 이대로
굴욕적으로 무대에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일까? 내 평생의 꿈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일까? 절망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지성 부사장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프레젠테이션 홀의 공기를 갈랐다. 이노테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게 그리고 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미 내게 흥미를 잃은 채 다음 발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이었다. 나의 꿈이,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대로 돌아서서 저 차가운 조명 밖으로 다시 나의 원래 자리인 어두운 현실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 자식들이 사들인 최신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돋보기를 낀 채 한숨만 내쉬던 그 외로운 뒷모습, 화면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것만 튀어나온다며. 결국 전화기 대신 낡은 텔레비전과 대화하던 그 쓸쓸한 저녁들. 그리고 추운 겨울밤.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던 길고양이. 내가 건넨 작은 소시지, 하나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 작은 생명체. 비를 맞으며 아파하던 그 이름 모를 아저씨, 내가 건넨 따뜻한 찐빵 하나에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고맙소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디자인을 한 이유는 이 차가운 무대 위에 늑대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위해, 길 위의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아저씨를 위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존재들을 위해 이 마음을 디자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들의 오만한 평가에 굴복해 나의 진심을, 나의 할머니의 외로움을 모욕한 저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갈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나의 이 돌발 행동에 다시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심사위원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할머니가 세상의 모든 외로운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했다. 조금 전 부사장님께서는 이 제품에서 상업적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박지성 부사장의 말을 정면으로 받았다. 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팔기 위해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 모든 진심을 담아 외쳤다. 저는 이 제품을 단 한 사람이라도 돕기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모든 기술적인 설명과 시장 분석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외로우실까봐 최신 스마트폰을 사드렸지만 할머니에게 그 작은 기계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대신 낡은 텔레비전과 대화하며 기나긴 저녁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기술은 때때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소외시키고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시장 조사 데이터에서 태어난 제품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은 바로 저의 할머니가 보내셨던 그 수많은 외로운 저녁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은행의 자동화 기기 앞에서 한숨을 쉬시던 동네 어르신들의 좌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디자인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닙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나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키며 나의 디자인을 새로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희영 팀장님께서는 이 아날로그 다이얼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르신들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은 따뜻한 다이얼입니다. 박지성 부사장님께서는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법적 리스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는 안심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원터치 영상통화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할머니가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는 손주들의 미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대 위에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디자인이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정적인 변호인이었다. 나의 진심이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젊은 디자이너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에 다른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딱딱함 대신 진지한 고뇌로 바뀌어 있었다. 김미영 팀장의 얼굴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제 혼란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박지성 부사장은 자신이 판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급하게 다시 한번 나를 공격했다. 감동적인 연설은 잘 들었소. 하지만 공감만으로 하드웨어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당신이 제안한 비침습적 센서는 고가의 다중 배열, 생체 스캐너를 필요로 하는데 당신의 원가 분석에는 저렴한 광학 센서 비용만 책정되어 있더군. 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내가 공학적 지식이 없다는 약점을 파고든 마지막 승부수였다. 장내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중 배열 스캐너는 비쌉니다. 그래서 제 디자인은 그런 비싼 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나의 또 다른 상세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대신 제 디자인은 기존의 저렴한 3가지 센서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광학 센서, 수면 패턴과 기침 소리를 분석하는 고감도 마이크, 그리고 낙상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이 3가지 단순한 데이터들을 마음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교차 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법은 비싼 하드웨어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원을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더 인간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방역이었다. 나의 대답은 기술적 이해도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디자인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관통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잠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객석의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지성 부사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편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남루한 노숙인의 모습이 아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강선자 회장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박지성 부사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 회장은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왔다. 그는 내 옆에 서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경악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지난 한 달간 나는 이노테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다녔어.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나를 한번 보고 다시 객석을 향해 말했다. 바로 이것이었어. 그는 내 어깨에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올려놓았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데이터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세상의 편견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이 젊은이의 진심의 목소리야말로 우리 이노테크가 되찾아야 할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의 선언은 충격에 빠진 회의실의 침묵 속으로 깊고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선자 회장의 선언이 끝난 후 프레젠테이션 홀에는 한동안 완전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대 위에 나와 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그리고 아주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강 회장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사색이 된 박지성 부사장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박 부사장.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박 부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자네는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지키는 대신 자네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더군. 나는 길바닥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네. 자네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켰는지. 나는 알고 있네. 자네가 어떤 뒷거래를 통해 자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는지도 알고 있네. 자네에게는 비전이 없어. 오직 탐욕만이 있을 뿐이지.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박지성 부사장을 해임하겠소. 보안팀은 박 부사장을 이 건물 밖으로 안내하시오. 그리고 법무팀은 그의 모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즉시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박 부사장은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무대 아래로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 허망하게 끌려나갔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손을 한번 휘젓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거대했던 소동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회의실의 사람들이 셔터를 내린 상점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는 여전히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왔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김미영 팀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나는 잠시 당황했다.
이하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하나 씨를 이력서에 적힌 몇 줄의 글로 판단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의 오만함이 당신의 재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그냥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본래 가져야만 하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말없이 들었다. 그녀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그녀 역시 이 차가운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내 대답에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다. 마침내 무대 위에는 나와 강 회장,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비서에게 몇 가지를 더 지시하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뻣뻣하게 서 있었다. 아저씨는 사라지고 이제 내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만이 존재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무대 뒤편의 문으로 향했다. 나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회장실이었다. 태상으로 빌딩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그곳은 내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방의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거대하고 고요하고 압도적인 공간. 그는 나를 거대한 책상 앞에 소파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더 이상 길 위의 소녀와 노숙인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한 명의 기업가와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먼저 공식적으로 나를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로 선언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하나 씨, 당신 같은 인재에게 기존의 디자인 랩은 어울리지 않소. 그곳의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당신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지. 그는 책상 위에 다른 서류철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이노테크 안에 새로운 독립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소. 이름은 마음랩 혹은 소셜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부릅시다. 그곳은 독자적인 예산과 팀을 가지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곳의 유일한 임무는 당장의 수익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오. 그는 나를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는 그 연구소의 책임자로 이하나 씨를 원하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평생의 꿈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꿈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철학을, 나의 비전을 이 거대한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벤치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의 깊고 현명한 눈빛을 다시 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적인 이야기가 끝난 후 원장실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왜 그러셨어요? 왜 길 위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맨손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그의 주변은 박 부사장 같은 예스맨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진짜 문제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 안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소.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내기 위해 다시 길 위로 돌아가야만 했소. 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타인에게 진실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람 말이오. 그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다. 그리고 어느 춥고 비 오는 밤, 나는 마침내 당신을 찾아냈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했다. 회장님, 그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저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권력의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존중과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파트너십이 싹트고 있었다. 새로운 평화, 그리고 나의 진짜 새로운 여정은 바로 이 순간, 이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 운명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내가 한때 그토록 동경하며 바라보았던 저 멀리 반짝이던 서울의 야경보다도 더 눈부시게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하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노테크의 가장 혁신적인 조직으로 떠오른 마음랩의 이하나 실장이었다. 나의 연구소는 이노테크의 다른 부서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곳은 차가운 파티션과 경직된 위계질서 대신 언제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와 수많은 프로토타입,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팀원들을 뽑을 때 화려한 학벌이나 경력 대신 그들의 경험과 진심을 보았다. 전직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사용자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팀원, 대학을 중퇴했지만 천재적인 코딩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 그리고 농촌 출신으로 IT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몸소 겪어본 디자이너까지. 나의 마음 랩은 세상의 편견 속에서는 보석이 될 수 없었던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모여 서로의 빛을 비춰주는 곳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리더이자 그들의 꿈을 지지하는 멘토가 되어 있었다. 나 자신도 변했다. 나는 여전히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아이디어를 기록했지만 이제 그 스케치북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닌 우리 팀 모두의 미래를 그리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편의점 구석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지 않았다. 때로는 팀원들과 함께 시끌벅적한 저녁 회식을 즐겼고 나의 작은 옥탑방은 외로운 피난처가 아닌 아늑하고 소중한 나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때 비에 젖어 떨고 있던 길고양이에서 이제는 윤기 흐르는 털을 뽐내며 내 무릎을 차지하는 집고양이가 된 나비가 함께였다. 나비는 나의 여정의 시작을 함께한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나의 첫 번째 아이, 나의 마음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출시 행사를 위해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빌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대문구의 한 작은 노인복지관의 강당을 빌렸다. 마음의 진짜 주인은 기자들이나 IT 전문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이다. 강당 안은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이런 어려운 기계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강당의 뒤편에는 한태웅 회장님과 이제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김미영 팀장, 그리고 나의 마음랩 팀원들이 조용히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작은 단상 위에 섰다. 2년 전 그 차가운 프레젠테이션 홀에서의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을 향해 따뜻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판매를 위한 화려한 수식어 대신 소개를 위한 진심 어린 언어를 사용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다루기 쉽답니다. 나의 간단한 소개가 끝난 후 나와 우리 팀원들은 직접 객석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의 옆에 앉아 마음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꼭 닮은 등이 살짝 굽은 한 할머니의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나는 이런 기계는 영 젬병이야. 괜히 고장만 내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음의 커다란 다이얼 위에 올려드렸다. 할머님, 괜찮아요. 이건 그냥 옛날 라디오 채널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할머니를 도와 미국에 사는 아드님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법을 알려드렸다. 우리가 미리 아드님과 약속해둔 깜짝 이벤트였다. 잠시 후 마음의 작은 화면 위로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이게 웬일이냐 하네. 얼굴이 요 작은 데서 다 나오는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 만큼 환한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화면 속의 아들을 향해 반가움에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강당 곳곳에서 감탄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마음이 틀어주는 옛날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셨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기술의 차가움이 인간적인 연결의 온기로 완벽하게 대체되는 순간이었다. 내 디자인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나 그 행복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하고 충만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나의 꿈이 진짜 현실이 되었다. 나는 강당의 뒤편을 바라보았다. 한태웅 회장님이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아버지처럼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행사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현명한 정원사였다. 내 발치에서는 이제 나의 가족이 된 나비가 이 동장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작은 친절의 증인. 그 순간 강당 건너편의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를 향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다. 그 역시 나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존중을 담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이 만들어낸 이 눈부신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행복한 소음으로 가득 찬 강당을 바라보았다. 나의 진짜 디자인은 마음이라는 제품이 아니었다. 진짜 디자인은 바로 이 풍경 그 자체였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기술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것, 외로웠던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에서 시작된 나의 작은 스케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나의 디자인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나는 결국 나 자신을 도왔던 것이다. 나는 다시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나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할머니에게로. 나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유튜브 스타일의 마무리 문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